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온이 나오는 56페이지 그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나오는데 일일이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필요한 데만 보도록 할 텐데 오이디푸스하고 이제 크레온하고 대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서히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양자는 그 라이오스가 죽던 날로 이제 관심을 가져요. 지금 그 전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리고 이제 크레온이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오카스테가 즉 이 나라 왕비가 이제 등장하는데 60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크레온,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세 명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연히 일어났던 라이오스 살인 사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찾아보려고 하는 수사극적인 대화들이 계속 이어져. 자, 그래서 이 영상 두 번째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 이 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이디푸스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7페이지, 56페이지는 이렇게 지나가고 58페이지를 보는데 58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탁을 알아보십시오. 제일 위에 제가 당신께 맞게 전했는지 다음으로 만일 제가 이적을 살피는 저 예언자와 함께 무엇인가 꾸며내서 발견한 저를 한 표에서 두 표 그대와 나의 표에 따라 잡아 죽이십시오. 이게 뭔가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은 내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적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써먹던 단어인데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면 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적. 여기에서도 이적이라고 해서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로 쓰고 있어요. 한자로. 이 이적인데 기이한 일, 독특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나는 걸 말해.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라클한 거죠. 미라클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게 예언자들이 보통 이적을 좀 일으킬 수가 있죠. 예언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란 말도 하고 기사라고도 말해요. 기사라고 말하고 이적 이거를 갖다 많이 단어로 쓰는 데가 옛날의 한국말을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곳곳에 이적과 기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적은 약간 다른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냥 확 일어나는 게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비싼 말이긴 한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일 뭔가 흉측할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일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잘 꾸몄고 거짓말한다면 나를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8페이지 48의 각주를 보면 밑에 법정에서 투표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걸 갖다가 표를 따라서 이제 그걸 판단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단지 분명치 않은 추측으로는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자를 공연히 유익한 자로 여기는 것도 유익한 자를 사악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 정당치가 않으니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귀한 친구를 내치는 것은 사람이 자기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생명을 내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말이죠. 자, 하지만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시간만이 정의로운 자를 드러내니 말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그때가 하루 만에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가면 정의로운 자를 드러낸다고 하니 고대적 사고방식이고 오늘날에도 뭐 이런 말 비슷한 게 뭐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후대에서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좀 제가 연상이 되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TV 문학관이라고 35년 전에 KBS에서 만든 그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TV 영화입니다. 그 보면 뭐가 있냐면요. 제목이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그 이제 KBS 연기자들이 이걸 일단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에 벌어진 그 뭐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자기 나라 사람, 한국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잡혀간 사람 얘기.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걸 안 해요. 그 독립군에 관한 정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하도 불어라 해도 불지를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사형을 집행해서 사형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국에서 중국에서 사형당해서 죽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대사가 아주 감동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하는 일본 이 형사가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텐데 마음을 바꿔먹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불어라. 정보를 얘기를 해라. 너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어차피 너희 나라 망했고 다시 독립하려면 앞으로 까마득하게 멀었는데 이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에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오늘 이 죽음은 후대에 분명히 보상이 된다. 역사가 이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하고 이 사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믿었는지 아니면 그걸 바라는 건지 지금 내가 억울하게 동족에게 배신당해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이걸 갖다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그 역사를 바로 잡는 게 안 됐는데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갖고 역사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슷한 사고방식이 이제 어디에도 있냐면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공부를 해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진행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잡아 나가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이 변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역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역사를 위한 변명인 것인데 역사가 이걸 갖다 보상해 주겠다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이 역사학자였던 그러니까 20세기 초를 강타했던 아날 학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대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우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 것이 역사를 위한 변명이다. 마르크 블로우라 그러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는 되는데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생에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식 세계에는 대가였는데 마르크 블로우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역사를 위한 변명이다. 아까 독립운동 얘기도 그거와 마찬가지. 나는 죽지만은 민족을 위해 죽는데 역사가 나를 갖다가 보상해 준다라고. 역사를 위한 변명. 역사를 위한 변명.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를 위한 변명.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맥은 다르지만 철학자 중에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으로 유명했던 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했던 저서가 뭐냐면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다. 그런 저서를 썼습니다. 저는 아직 예전에 읽어본 건 같은데 내용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거는 이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식인.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거 사서 한번 보세요. 유익한 책들인데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시간만이 정의로운 자를 드러내니만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밝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위한 이 변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면요 그 핸드폰에다가 유튜브 연결해갖고
TV 문학관이라고 치고 거기서 이렇게 조회하다 보면 1985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변명이라고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영상을 보면 한 2시간 될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고 싶으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청산이 안 된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뭐 그 세대는 아니어서 실감은 못 나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리 안 된 게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심각하냐면 정치계가 입장이 양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이라 그러는데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데 역사가 청산이 안 된 게 많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뭐 고려 시대면 삼국 시대까지는 가기 좀 힘들고 이제 보통 언제부터 얘기 나오냐면 19세기 말부터 해갖고 이제 쌓이고 쌓인 게 지금까지 100몇 년 동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일본 지배를 당할 때에 그 지배에서 양쪽이 갈리거든요. 핍박당했던 사람들하고 일본 지배에 야합을 해서 거기서 빌붙어서 생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쉽게 말해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3대, 4대, 5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의 4대손, 5대손들이 이제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에 불평 불만도 굉장히 많고 사실 어느 정도 그랬던 것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후손들이 대접 못 받고 오랫동안 지내오고 그런 다음에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반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끓고 해서 90년대도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TV 극들이 상당수가 2개입니다. 일본 지배시대의 역사를 다루거나 아니면 6.25 전쟁 2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큰 상처라 이 말. 그래서 이게 이제 청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청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액면들은 무조건 다 잡아 넣어라 해갖고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친일파고 그 사돈 8촌에다가 직계 존속이고 뭐 처가 본가 외가 해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의 상당수가 다 없어지게 될 방법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적인 어떤 전체적 논의 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걸 갖다 아직 감정적으로 너무 뜨거운 사람들이 막 대립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긴 하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나라 역사들도 잘 안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게 약했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를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을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일 미국 소련의 신탁 통치를 당하지 않고 해방되는 날부터 우리끼리 알아서 자치를 했더라면은 상황이 달라질 뻔했는데 우리나라에 혼란이 생길까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반도가 공산화될까봐 아니면 한반도가 자유민주 진영으로 되어버릴까봐 걱정했던 미국 소련이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힘으로 통치를 못했. 그러다 보니 행정을 위해서는 그 뭡니까 친일파를 배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틈이 안 생긴 거죠. 왜? 이 결판 내리고 뭐 이렇게 됩니까? 앞에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미군들이 와서 했다면 미국 사람들이. 얘들이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들 끄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된다 이 말.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만이 정의로운 자를 드러낸다라는 말로 돌아오면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뭐 불의가 판을 치고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도 안 될 때에 하는 무서운 말이 뭐냐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힌다.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오게 돼 있다. 해서 사필귀정이다. 이게 사필귀정. 응? 중요합니다.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되는데 물론 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이 사필귀정이 굉장히 매사에는 사필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필귀정. 이게 없으면 역사가 엉망이 되고 혼란이 가정되죠. 그죠? 그래서 사필귀정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레온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대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몰래 음모를 꾸미며 재빠르게 움직일 때는 나 역시 재빠르게 맞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이디푸스는 여전히 크레온이나 테이레시아스가 자꾸 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는,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나도 재빠르게 맞설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요거를 얘기하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번만 더 관련돼 가지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게 재빠르게 맞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하나만 얘기해요. 그래서 6.25 전쟁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공산화되지 않고, 그때 만약에 낙동강 전선 마지막 우리나라 국토에 얼마가 남았어요? 한 15% 정도 남았나요? 그때? 남한의 15%는. 나머지 공산군이 점령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이 전선이 무너지면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이걸 막았던 게 여러 사람의 공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중요한 일을 했던 거는 미군 지휘관입니다. 미군 지휘관. 이 사람이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갖고 열심히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명한 그 당시 이 전쟁에 보내졌던 그 미군 전체에 있어서의 총책임자, 연합군 책임자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메가드 장군, 이 오성 장군, 원수고, 중장 별세계였던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낙동강 전선에서 재빠른 대응을 했다. 재빠르게.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군이 몰려와가지고는 국토가 지금 유린이 됐는데, 이제 전쟁 난 지가 어떻게 돼요? 6월 말에 나왔고, 이 사람이 이제 전선에 들어왔던 한 달쯤 지나 7월 말쯤에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다 국토가 잃어버리고 없는데, 지금 경상북도 쪽에, 그러니까 일부하고 경상남도의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쪽 빼고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육군들하고 다 끌어모아서 작전상 여기를 막으려고 일부러 다른 전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병력들이 다 일로 후퇴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 있는 찰나에 미군이 와갖고 이제 이 워커 장군이 보는데, 이 낙동강에서 방어하는데 총 책임자가 바로 이 사람, 총사령관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기도 하고,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이 전력, 그리고 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사들 숫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도 지금 막고 있는 두 종류의 부대가 있죠. 한국군 일부하고 연합군이 있는데, 연합군이 많이 온 상태도 아니고 급히 보내온 뭐 나라들 거의 없고요. 그 당시에 오고 있는 중이고, 미군이 급히 이제 파병이 됐어요. 본토에서 온 게 아니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 옆에 오키나와라고 있죠. 일본 땅인데 여기서 이제 급파된 병력들이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제 일부의 병력을 형성해서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커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막아내면은 한 방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하냐니까요. 어설프게 뭐 이렇게 관념적으로 뭐 지세를 보고 지형을 보고 그냥 대충 여기 몇 명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뭘 하냐니까요. 잘한 게 뭐냐면 작전 이런 거 짜기보다도 전선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북도 1도 해가지고 이제 경상남도가 끝나는 요 200-300km 되는 요 타원형의 방어선을 매일같이 자기가 뭐 돌아다니면서 방어선이 제대로 막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늘 신경 쓰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별 3개나 달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할 일인데,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무기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를 늘 봤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땐 항상 채워주고 빨리빨리 연락해갖고 무기 공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빈 곳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기 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한 건 뭐냐면 정신력을 갖다가 완전히 재무장을 시킨 것이 굉장히. 이 사람이 유명한 연설이 뭐냐면은 사수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Stand or die라고 하는 연설을. 살거나 죽거나
살든지 죽든지 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스탠드 오어 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몰려있던 수많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던 특히 미군들에게 했던 말인데 너희들 어설프게 여기 하루 시간 때우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이 낙동강은 지키지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북한군이 몰려 들어오는 기세,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싸웠던 전투력. 예, 왜냐하면 북한군 전투력의 대부분은 전쟁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 예, 1930년대, 40년대에 중국에서 국공 투쟁이 있을 때, 국민당, 공산당 투쟁이 있을 때에 그 한국 사람이지만은 둘 중에 한 팀에 들어가서 전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고도로 연마된 그런 전쟁 경험이 많은 병력을 중국에서 넘겨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해서 막바로 6.25 때 들어온 병력이 바로 이 부대거든요.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군이고 한국군이고 막기는 막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 겪어봤는데 너무 세니까 우리는 막기는 하겠지만 못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바꿔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바꿔놔. 반드시 여긴 막아야 되니까 이 낙동강에 죽는다 생각하고 싸워라 해갖고는 미군들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유 작전상 후퇴해서 나중에 다시 상륙작전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필사적으로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에 공신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초기의 최대 공신은 워커 장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파급력이 있던 위대한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이니까 당연히 메가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있자면은 1951년부터 해서 1953년까지 그러니까 그해 이제 51년 여름부터 53년 휴전에 이르는 여름까지 2년 동안 별로 뭐 영토 변화가 없는데 눈꽃만치라도 영토를 더 따내기 위해서 오늘날 휴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그 산악 지역에서 목숨 걸고 계속 전투를 벌였던 그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과 특히 우리나라의 그 당시 그때 병력들 있죠. 한국군들이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들. 그들 때문에 국토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요즘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끄끄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취시하고 덮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이걸 갖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역사 자체를 모르고 또 힘든 것이 태어난 게 2000년 이후로 다 태어나가지고는 6.25는 50년 전 일이고 그죠. 제가 태어날 때도 6.25 지난 지 엄청나게 오래되고 난 다음에 저도 태어났으니까 뭐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누군가 몰래 음모를 꾸며 재빠르게 움직여 나 역시 재빠르게 나도 막습니다. 이게 빨라야 됩니다.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쓸데없이 빠르면 안 되고 워커처럼 그 당시에 결정을 해야 돼요. 아유 내가 그러면 진 싸움이니까 갈란다 하면 가버리는 거고 아니다. 막아야 되면 자기 나라 병력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병력을 싸워서 죽으라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의무적으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책임감이랄까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려는 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레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하는 게 천만에 나는 그대가 망명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고 있지 하면서 둘이 계속 뭔가 감정이 있죠. 서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자 오이디푸스는 그것도 그 전에 질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대가 보여주고 나서 질시란 말 알죠, 그죠? 질투하는 거. 자 감정을 누구로 떨어지도 의심을 떨쳐버리지도 않으시는군요 하고 이제 크레온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크레온하고 오이디푸스 대화가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이오 카세트라고 해서 오이디푸스의 실제로 어머니이자 살다 보니까 자기 부인까지 돼버린 죽은 라이오스의 부인인 크레온의 누나 아니면 여동생이 되는
이 이오카스테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드디어 오이디푸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실수로 죽인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카스테의 부분이 이제 상황이 빠르게 급진전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코로스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두십시오, 왕들이시여. 제가 보니 그대들에게 맞춤하게, 이 맞춤하게는 시간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시 적절. 뭐라 그래요? 시간이 적절하게 오는 걸 말해요. 자꾸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이게 타이멀리라고 그러죠. 시간으로가 아니고 시기 적절하게, 타이멀리. He came timely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마침 잘 그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기적절하게 그가 왔다면 타이멀리라면 타이멀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맞춤하게 아이고 근데 이거 직역도 좋지만 너무 심하게 어색하네요. 맞춤하게 여기 이오카스테께서 집에 나와 다가오시는군요. 저분 계신 데서 지금 이 다툼을 조정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오카스테 한마디 하죠. 딱한 분들이 누구예요? 오이디푸스하고 크레온하고. 어찌 이런 지각 없는 혀의 다툼을 꾀하셨던가요? 왜 그렇게 혀를 함부로 놀리고 계셨습니까? 이게 생산되지 않고 남는 것 없는 허황한 말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부끄럽지들 않으세요. 땅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맞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나라에는 역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돌았지만 지금 4월 이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요. 사사로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당신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대 크로온도 집으로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고통을 큰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크레온이 뭐랍니까? 한 핏줄의 자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누나 아니면 동생 이 말이죠. 그죠? 당신의 남편이신 오이디푸스께서 가혹하게도 두 가지 나쁜 일 중 하나를 내게 행하기로 결정하고는 그걸 정당하다 여기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너를 쫓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추방이냐 사형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로써 부인이요. 그가 사악한 저주로서 바로 내 신체에 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을 내가 알아냈기 때문이요. 그대가 내게 뒤집어 씌우는 저 일들 줄 어느 하나라도 그대를 해치고자 실행했다면 내 이제 번성치 못하고 저주받아 파멸해버리기를. 이오카세트가 얘기를 오이디푸스여 친들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그의 말을 믿었어요. 이 보세요. 테이레시아스, 크레온, 이오카스테 세 사람 모두가 누굴 지지하냐면요. 오이디푸스 말을 잘 안 듣고 뭔가 혐의를 두고 있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신들에게 글고하는 이 맹세를 존중해서 그리고 나와 그대의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이 말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탄가가 하나 나오면 여기는 이제 각주 50을 보면 이 애탄가가 뭐냐면요. 코로스하고 배우 사이에 대화가 되는데 아마 해도 이 연극에서는 애탄가 같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1, 2분 정도 누가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분. 근데 상황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비극이 깊어가니까 슬픈 노래 하나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무슨 배우들의 어떤 액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좌일이 나오는데 코로스가 따로 서서 기꺼운 마음으로 신중히 생각하여 왕이시여 탄원합니다. 그대는 내가 무엇을 허락하기를 원하시오. 이게 이제 코로스가 또 얘기를 하고 코로스가 이렇게 말해요. 중간중에 보면은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까지 한 친구를 불확신 말을 쫓아 비난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내치지 마십시오. 코로스도 주의를 주죠. 이 누구냐면은 크레온이 당신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해서 쫓아내지 말고 들어보라 이래 얘기. 오이디푸스가 하는 얘기가 이제 잘 알도록 하시오. 그대가 그것을 원한다면 이는 내가 파멸하거나 이 땅에 추방되기를 원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다음에 코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 가운데 맨 앞줄에 계시는 헬리오스께 걸고 말하건대 이제 맹세하는 거죠. 헬리오스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헬리오스가 보통 그리스 말로는 선이죠.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신을 말해요. 로마의 황제 중에
태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황제 이름이 뭐냐면 헬리오가발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라가발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태양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소의 말입니다. 제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신들께 버림받고 친구도 없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파멸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땅이 불행한 저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옛 재앙에다가 그들 때문에 생긴 재앙까지 겹친다면 더욱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는 뭐 그러면 그 사람 가게 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크레온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양보하면서 미움을 품은 게 분명하구냐 하면서 계속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좀 그만 좀 가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레온이 아 간다고요? 뭐 이런 얘기고 분별 없는 당신과 마주치긴 했지만 어떻고 저떻고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분별 없다는 거는 옛날에 많이 쓰던 한국말이고 요새는 이런 말보다 그게 많은데 이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 판단력이 없다는 게 그 멍청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돌려서 말하면 무식한 건데 이 분별이 없다는 건 판단력이 분별 없는 당신과 마주치긴 했지만 부인이여 이 분을 집안으로 모시기를 왜 지체하시나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좀 데려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오카스 때가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나 나서요. 이러죠. 자, 그러니까 크로서 이제 중간에 이 양자 간의 지금 대화 내용을 갖다가 이오카스트에게 슬쩍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저 얘기에 불과한 것에서 근거 없는 짐작이 나왔고 또 정당치 않은 비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에게서 비롯되었단 말인가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하니까 코르스가 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그대의 의도는 좋지만 그대가 내 가슴을 누그러뜨리고 무디게 하다가 어떤 지경이 이런지 알긴 하시오. 그럼 자기 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코르스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오카스테가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화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 대목입니다. 6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오카스테가 이래 얘기. 신들께 걸고 부탁하니 이 신들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노니 말이죠, 그죠?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시여, 대체 어떤 일에 대해 그러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저 크레온 때문이요. 그가 나를 해치려고 자꾸 나를 모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얘기해. 말해보라니까요. 만일 당신이 그 언쟁을 상세히 기억해 말할 수 있다면 하면서 이제 기억을 이란 말이에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지 내가 라이오스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라이오스는 내 전 남편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오카스테가 또 차분하게 물어보죠. 자신이 잘 알고 사는 말인가요? 아니면 딴 데 듣고 사는 말인가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하는 얘기가 그는 악당 예언자를 들여보내서 그게 테이레시아서거든요. 자신의 입은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말이요. 하면서 이제 자기만 말하면 안 되고 딴 사람 끌어들여서 이제 또 얘기하는데 테이레시아스를 동원해 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오카스테가 이제 여기 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당신이 이제 그 주제를 벗어던지고 제 말을 주의에 들었어요. 인간은 예언의 기술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께 이에 대한 아주 간결한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라이오스 죽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옛날에 신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이 일어나. 즉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오이디푸스를 낳기 전에 그 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네가 자식을 낳으면 이 애가 이상한 애인데 앞으로 비극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피하려고 전부 다 비극을 피하려고 애를 갖다 떠넘겨갖고 딴 데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실마리가 풀려나간다. 예전에 라이오스에게 신탁이 내려진 적이 있기 때문이죠. 포이보스 자신에게서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 신을 모시는 자들로부터였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아이든 생긴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그가 자식에 의해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려는 것이요. 뭐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죽게 된다. 팔자가 이상한 팔자다 이런 말이네. 자, 그런데 소문에 따르자면 다른 지방의 강도들이 마차가 다니는 삼거리에서
삼거리가 중요합니다. 삼거리를 갖고 좀 있다가 오이디푸스가 자꾸 옛날 기억하게 됩니다. 한데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저주를 피하려고 책임회피해서 자꾸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아폴로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만들지도 못했고 그래갖고 보내졌는데 보내준 거를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뭔가 필요하다고 계시면 신자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다라고 하고 자기 생각에는 애가 보내줘서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오이디푸스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하고 이상하게 맞았던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이오카스테의 대사까지 66페이지 중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뒷얘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진전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